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어서와 내일이 시험이지 변액보험 벼락치기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단기, 장기 금융시장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을 구분하는 내용들을 물어볼 텐데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단기 시장이냐 장기 시장이냐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고 할 때는 단기 시장을 자금 시장이란 단어로 그리고 장기 시장을 자본 시장이란 단어로 물어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먼저 가장 큰 기본 기준은 만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만기 1년 미만 시장을 단기 시장, 1년 이상 시장을 장기 시장이라고 하고 금리, 가격 변동폭, 유동성 같은 세 개 이야기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거의 변동 없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단기는 금리가 낮고 가격 변동폭은 낮고 그리고 유동성 즉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는 높고 장기는 그 반대가 되겠죠. 금리는 높고 가격 변동폭도 높고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가장 변화를 줄 수 있는 파트가 어디냐면 이 바로 거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기는 대규모, 장기는 소규모. 이 부분이 반대로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외울게요. 단기는 대규모, 장기는 소규모. 그리고 해당 시장은 당연히 나오겠죠. 단기에 관련된 시장들, 장기에 관련된 시장들. 우리 객관식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 몇 개 없는 걸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7개를 외우시기보다 장기,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하나 주의하시자면 단기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장기에도 채권인데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은 끝에가 채권으로 끝나지만 뭐다? 단기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옵니다. 거래 규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서 단기가 대규모, 장기가 소규모였잖아요. 그래서 1번 보기가 바로 틀리게 됩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죠. 이 1번 보기는 틀린 데가 두 군데나 있는 거예요.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그리고 유동성은 낮다. 이렇게 해서 1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 정답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보기는 지금 내용으로 좀 풀기 어려운 보기일 수 있는데 내용은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가 길어지면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맞는 말이고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위험한 기업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4번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분산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장기 금융시장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단기 금융시장의 7가지 시장 상품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 시장부터 보시면은 가장 핵심 키워드는 금융기관 상호 간에 초단기 거래되는 시장이다 라고 해서 개인이 개입한 시장이 아닌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시장이고 대부분 초단기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 이길물 거래, 즉 다음날 만기되는 거래가 대부분이고 최장 만기가 며칠인가 라는 문제도 나올 때는 그때는 90일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용, 환매 조건부 채권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 자체를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이 채권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금융 상품에 나오는 상품이 아닌가라는 오답 보기로 종종 나오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중에 고를 때 끝단어가 채권이긴 하지만 환매 조건부 채권은 무슨 기? 단기가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증서, 정기예금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데요. 이 정기예금에 무슨 성을 부여했다? 양도성, 누구에게 이전하는 게 가능하게 부여한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현실에서 정기예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1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를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는 뭐냐면은 정기예금을 짧게 해놓은 정기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정기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짧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기 전에 중도안매가 어떻게 한다? 불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문제도 보기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제가 은행의 상품이 정기예금, 예금증서에서 은행은 디파짓이란 알파벳 D를 쓰는 상품이거든요. 하지만 보기에서 다음 은행들 중에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고르시오 할 때는 수출입은행이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수출입은행은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어음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상업어음처럼 물건을 납품한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게 될 기업어음은 그런 무역과 상업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신용도만을 가지고 일반 기관 또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종이 어음을 받고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는 것을 기업어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특징은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다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음과 비해서.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담보 거래가 원칙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투자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담보 거래가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 시장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무슨 자금? 단기 자금 조달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게요. 이번에는 전자단기 사채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채라는 글자가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회사채가 어디서 왔었죠? 바로 위에서 기업어음이 바로 회사채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단기 시장 배우고 있죠? 그러면 단기 회사채가 뭐냐? 바로 기업어음이고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었죠? 전자단기 사채. 그러면은 기업어음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자단기 사채라고 할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기업어음의 전자문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어음의 단점을 보완해서 1억 이상 1년 이내, 즉 우리 다 지금 1년 이내를 배우고 있으니까 1억 이상 되는 기업어음들은 전부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는 사채시장, 즉 전자단기 사채시장이라고 하면 되고 당연히 그 특징은 금액은 얼마? 1억이고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지어음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살펴본 기업어음은 상거래와 관계없이 무담보 거래가 원칙이었잖아요. 이 표지어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어음이나 상업어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어음을 받게 되면 만기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을 가서 할인해서 현금화하게 되거든요. 그럼 금융기관, 즉 은행들은 이런 어음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런 어음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합니다. 마치 은행이 발행한 어음의 형태인 듯 발행합니다. 하지만 속의 내용물들은 원어음의 발행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표지만 바꿔서 발행한 어음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표지어음이 되겠고요. 이런 속의 내용물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앞에 상품들은 안 되는 게 하나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특징이 있게 됩니다. 통화안정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화폐, 즉 돈을 말하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돈을 좀 회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거고 돈이 너무 적으면 돈을 풀기 위해서 이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용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이 나왔다. 그럼 어디서 발행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금융기관이나 기관들은 거래가 되지만 일반인이 거래가 되냐 안 되냐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도 거래가 가능하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콜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금융기관이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차입자의 입장에서 우리 4번 보기와 한번 해볼게요. 금융기관이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똑같은 말. 대출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대출자를 콜론이라고 합니다. 대출자를 콜론, 론이라는 단어가 대출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자를 콜 머니라고 합니다. 머니. 그래서 이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대출자의 입장에서 콜 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콜 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보기는 내용과 설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2번 콜 거래 최장 만기는 90일 아까 앞서서 배웠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국내 콜 시장에서는 담보 거래를 신용콜이라 하는 게 아니고 담보 거래를 담보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자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을 동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해서 자산이라고 하고, 이 자본 안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자본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자본금은 오로지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자를 다시 보시면은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란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그대로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태어나기를 증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본금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자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상증자는 외부의 자금을 받아와서 이 주식을 발행한 걸 해소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본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실질자산도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무상증자는요, 자본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다양한 항목 중에 대표적으로 배당준비금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해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주식 배당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은 경우잖아요. 그럼 자본금은 늘어나겠지만 다른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회사의 전체 실질 자산은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실질 자산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머릿속에 딱 정리하세요. 증자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자본금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 재산은 유상증자는 증가하지만 무상증자는 변동이 없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는 주주 배정부터 해가지고 직접 공모까지 5개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는 시장 가치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증자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그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게 맞냐? 바로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그것도 주주가 마음껏 살 수는 없고 자기 지분에 비례해서 살 수 있게 주는 게 가장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물량,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주주 배정이라 해서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렇게 되고, 그 와중에 주주 중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주주들도 있겠죠. 이런 실권주라고 해요. 권리가 상실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에게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공모라는 단어는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주들에게 이런 우선 기회를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주까지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를 끌어나가는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을 챙겨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3자 배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특별한 관계는 대표적으로 협력사 또는 종업원이 되겠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로는 우리 사주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업원까지 다 챙겨줬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챙겨주냐? 전 국민을 챙겨주면 됩니다. 그거를 일반 공모라고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가 뭐랬죠? 공개 모집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좋은 키워드로는 인터넷이란 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수기간을 거치지 않고 공개 모집하는 걸 직접 공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헷갈리시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배정하고 나서 공개 모집, 또 배정하고 나서 공개 모집, 이런 순서로 가니까
안 헷갈리시게 여러 번 눈으로 익혀둘게요. 이번에는 무상증자의 내용 볼 텐데요. 앞서 무상증자를 예시로 들 때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한 걸 주식으로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사례로 나오는 걸 주식 배당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자가 자본금을 늘리는 거였다면 감자는 자본금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줄이는 행위를 감자라고 합니다.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관련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우선주는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1번이 답인데 2, 3, 4번이 왜 틀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도 가져오고, 자, 주식수의 변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자본금의 증가란 자체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증자라는 이름을 타고 났으면은 무조건 주식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리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유상증자의 효과와 동일하다. 반대겠죠. 증자는 자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은 회사 돈으로 시중에 있는 주식을 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3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4번 기업 공개는 신주 공모만으로 이루어진다.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이라는 걸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걸 모르시더라도 우리 뭐뭐만이라는 게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큰 함정 단어가 되는 거 연습 많이 하셨죠? 기업 공개는 신주 공모와 뭘로? 구주 매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토리쌤. 생명보험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나오는데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또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5가지 내용 앞서 많이 살펴본 건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이상 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상 지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방해한 경우. 거의 이 5개가 대표적인 보기들로 나오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랄게요. 청약 철회도 보겠습니다.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단 최고 한도는 청약일로부터 며칠, 30일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즉 2개의 숫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앞에 날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청약 철회 불가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있죠. 진단 계약,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그리고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이렇게 3가지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 볼게요. 우리 수익자 변경 시에는 회사의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단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누구의 동의는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그리고 변경 불가 계약 내용 보시면은 피보험자는 절대 못 바꾼다라고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변액 시험에서는 한 개만 더 숙지할게요.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도 변경이 불가한 내용으로 보기에 자주 나오니까 피보험자와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숙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가하나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었죠?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몇 년?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는 종합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단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세액공제율 보시면은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은 얼마? 4,500만원, 근로소득자는 5,500만원 기준으로 초과하게 되면 원칙인 12%를 공제해주게 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료 공제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금 계좌라는 게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걸 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 저축의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이랑 합쳐서는 900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납입을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 유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원칙은 연금 소득도 종합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면은 저율과세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연에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해주고요. 55세 이후부터 수령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최소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조건을 만족했다면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즉 저율과세를 해줄 텐데 55세부터 70세까지는 5%, 70에서 80세까지는 4%, 80세가 넘어가면 3%고 만약 지문에서 종신계약으로 수령한다는 말이 나오면 4%를 적용할 텐데 이때 무조건 4%는 아니고 나이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것, 즉 더 저율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85세의 고객이 받게 된다면은 이 4%보다 3%가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연금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외로 수령한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아닌 기타 소득세를 적용해서 몇 퍼센트? 15%를 과세하게 됩니다.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생명보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누구였죠? 종합소득자.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가번이 틀린 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다. 아까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한댔는데 여기서 확정급여형이란 퇴직연금이 있거든요. 이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번 보기에 보니까 확정기여형이잖아요. 기여형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번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틀린 걸 고른 거기 때문에 나번은 골라주면 안 되겠죠.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에서 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1번인 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가나 다라 이런 게 있으면은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게 생각 주의 안 하시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알고도 틀리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런 세세한 거 하나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꼭 키워나가시길 바랄게요. 김토리쌤. 이번에는 변액보험에서 보험금의 처리, 즉 내가 받을 돈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보험금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크게 상품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을 하나의 그룹, 그리고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을 또 하나의 그룹. 그래서 보시면은 사망보험금은 원칙은 사망보험금은 종신은 기본보험금 더하기 변동보험금을 매월 변동한다 이렇게 될 거고 변액연금은 기본보험금에다가 사망 당시 적립금을 매일 변동한다 이렇게 됩니다. 외울 때는 종신은 기변이고 연금은 기적입니다. 최저사망보험금 위에서는 원칙이었다면 회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주는 게 뭐냐면은 변액종신은 기본보험금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했던 주계약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 보장해 주는 거고 금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연금은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해 줍니다. 이미 이 기납입 보험료란 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 옵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기에서 이 최저 사망 보증 옵션을 고객이 넣고 안 넣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를 선택할 수 있냐 없냐로 하면은 선택이 안 되는 기본 옵션,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은 변액 종신은 연금이 아니니까 해당 내용이 없는 내용이고
연금 파트에 보시면은 연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즉 원금을 최소한 수익이 악화되더라도 이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연금을 개시해 주겠다는데, 이 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은 고객이 원한다면 뺄 수 있는, 즉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 이야기할 때는 상품과 무관하게 똑같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없고 매일 변동한다. 그리고 변액보험 파트에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볼 때는 종신이나 유니보장형은 일시납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추가로 가입된 변동보험금은 누적되는 게 아닌 매월 새로 계산된다 또는 재계산된다, 이런 워딩을 골라주실게요. 그리고 연금이나 적립형은 가산지급 방법이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난이도 있게 나오면은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신과 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의 원칙이 기변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변돼 있는데, 실제 우리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2번 방법으로 거의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사망 당시에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측 상단에 기본 강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반드시 기본 강의를 학습하신 이후에 정리용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의 계약에서 10년 경과 후 받게 될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조금 전에 유니버셜 보장형에 공식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이 공식을 그대로 줄 거예요. 이걸 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본 보험금 얼마예요? 4,500만 원 적어볼까요? 4,500만 원. 계약자 적립금의 몇 퍼센트? 110%. 적립금이 지금 얼마 돼 있죠? 4천만 원 돼 있으니까 110%니까 4,400만 원. 납입보험료 10년 납입했다 했죠? 30만 원이 매월이니까 연에 360만 원이 될 거고, 10년이니까 3,6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맥스를 골라라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하시면 4,500, 4,400, 3,600 중에 가장 큰 건 뭐다? 4,500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다고 겁먹지 말고 시키는 그대로 하시면은 아무 무리 없이 문제 풀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변액보험의 보험금의 처리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내가 내는 보험료의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낸 전체 보험료, 납입보험료라고 하고, 즉 돈의 형태로 내가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은 순보험료, 순수하게 보험 때문에 납입하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비라고 하는 단어,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비, 납입 후 유지비, 그리고 기타 비용,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돈들은 전부 일반 계정이라는 데 있거든요. 이 돈들 중에 당장 써야 될 돈을 빼고 일부만 특별 계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돈들이 어떤 돈이 들어가고 다시 어떤 돈들이 빠져나오는지, 그게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먼저 전체 보험료에서 순보험료, 아까 말한 위험과 저축이 들어가게 되고요. 납입 후 유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비, 기타 비용은 특별 계정에 투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 계정에 투입되고 나면은 내 돈이 료의 형태가 아닌 적립금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우리 금은 뭐였죠? 내가 받을 돈이잖아요. 료는 지금 이렇게 내가 냈다면 이제부터 여기 있는 돈들은 전부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의 형태가 아닌 좌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좌는 뭐냐면 우리 주식은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펀드는 구자, 계좌의 개념으로 좌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즉 내가 돈이 들어오게 되면 특별 계정에서는 돈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펀드를 구매해서 펀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적립금이 매일 변동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의 형태로 있었는데 내일 자고 나면 이 돈이 갑자기 올라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펀드의 형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립금이 변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렇게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주식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구분한다. 틀린 보기로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러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 주식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무슨 펀드? 주식형 펀드고 1에서 60% 사이에 투자하게 되면 혼합형 펀드, 주식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무슨 펀드? 채권형 펀드가 되고 우리 시험에는 채권형 펀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채권을 90% 이상 투자했고 주식을 5% 투자했다. 이렇게 마치 채권형 펀드인 것처럼 답을 유도하겠지만 주식의 1%라도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혼합형 펀드가 된다는 점 유의할게요. 그리고 이런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기는 한데 앞에 무슨 자가 붙어야 되냐면 거의 없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없음이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고 거의 없음은 맞는 보기가 되는 시험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 계정에 들어가 있는 나의 적립금에서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다시 차감하게 되는데 어떤 돈들을 매일 하냐 매월 하냐 뭐에 비례해서 하냐 이게 질문입니다. 먼저 위험보험료가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앞에 다른 글자가 들어와요.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매월 차감된다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살펴본 위험보험료는 고정된 돈이라면은 자연식 위험보험료란 돈은 나이가 흐르면서 내 위험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돈이 들어갔지만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시험 보기 형태로 말씀드리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실제 특별계정 적립금에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같은 돈이 들어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이 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납입 후 유지비도 들어간 돈이 매월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저축보험료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가 단골 출제 문제인데 이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차감하는 게 아닌 자산운용회사에 지불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매일 차감된다. 그리고 보험상품, 즉 제가 선을 그으면 이 앞에까지는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보험에 비례하는 게 아닌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되는 거고 내가 종신을 가입했냐 연금을 가입했냐 이런 상품에 따라 차감되는 게 아닌 내가 어떤 펀드를 가입했는지 펀드별로 차등적으로 차감된다. 이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는 정말 단골 출제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할게요. 매일 차감된다.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된다. 펀드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저 사망 또는 최저 연금 보증 비용은 매일 또는 매월 상품별, 여기 상품별이란 건 보험 상품별로 다른 금액이 차감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특별 계정 운용 보수는 모든 펀드가 동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 또는 해외 주식형 펀드는 더 수수료가 비싸고 채권형 펀드, 그 중에서도 국채 펀드는 운용 보수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 2번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비용은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율로 부과한다. 가장 정확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특별 계정 운용 보수는 매월이 아닌 매일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된다 하셔야 되고 4번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게 아닌 상품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납입 그리고 선납 1회 보험료의 특징 및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온 추가 납입과 선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 추가 납입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주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입니다. 설계사 수당이, 모집 수당이 빠지지 않고 고객한테 투자금을 제대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입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보장성 상품의 경우는 몇백까지만, 100까지만,
그리고 저축성 상품의 경우는 몇 배까지? 2배까지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납의 납입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은 변액보험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안 받아주는데 예외적으로 현재는 허용해 주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납입 시기 및 혜택을 보겠습니다. 추가 납입 같은 경우는 연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상품은 개시 전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은 보험기간 중 가능하다. 즉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납은 보장성 보험의 선납의 경우에는 평균 공시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고요. 저축성 보험은 할인해주진 않고 그만큼 먼저 투입해 주게 됩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특별 계정의 투입 시점은 언제인가?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납입일로부터 2영업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납입의 수입 시점에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라는 거는 가장 빨리 넣어주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선납은 빨리 넣어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월 계약 해당일이 되어야 넣어줍니다. 즉 회사는 필요하지 않다,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1회 보험료의 투입 시점은 언제인가? 우리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1회 보험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청약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보험료를 절대 특별 계정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글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종료일에 언제? 다음 날에 투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청약 철회 기간 이후에 승낙된 경우에는 그 승낙일에 투입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정 투입 시점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선납 보험료는 언제 투입한다? 월 계약 해당일 날 투입한다.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2회 보험료는 월 계약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제일 빨리 넣어주는 게 언제다? 납일 플러스 2영업일이 지난 후에 투입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1회 보험료는 청약 철회 종료일 이후에 승낙된 경우에는 아까 승낙일에 투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 4번에 추가 납입 보험료는 가장 빨리 넣어주면 되는 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투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전체적으로 시험 직전에 살펴볼 내용들을 문제와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분량이 많은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아무리 짧게 해도 기본 강의가 충분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재생 목록에 있는 기본 강의 반드시 수강하시고 이 벼락치기 영상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쌤.